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님은 주식회사 서희건설 법무팀 법무법인 더함 소속 변호사를 역임하셨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 담당관 하도급 감사팀에서 활동하셨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쓰임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설사에 다녔던 경험과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공사안전감사 담당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위주로 많이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 있는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흔히들 겪으시는 층간소음이나 주차 분쟁, 신축이나 개별 세대 인테리어 공사 시의 하자, 소송에서 대응 방법 등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주제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항상 공동주택이 뭔지부터 저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게 공동주택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 집이 같이 살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파트 같은 건 너무 당연하게 이제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사진에 제가 지금 요 사진도 마두역에서 보이는 아파트 사진인데 오른쪽 같은 주택가는 이게 과연 공동주택일까요? 아니면은 단독주택일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결국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많은 규정들이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 간의 다툼으로 완전히 민법에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일산 지역은 아무래도 대단지 구축 아파트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았고요. 또 요즘에 많이 있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아래층은 상가, 그리고 위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때 상가와 주택 부분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이란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저희가 아는 벽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공유가 되고 각 개별 세대가 나눠져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의 주거 생활을 영위의 기준이 결국은 구분 등기가 되느냐예요. 각각의 호실이 구분해서 등기 소유가 되느냐.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동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소유고 나머지 이게 임의로 나눠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동주택이 될 것이고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 외 시설이랑 주택이 동일 건축물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주택법이고 2번은 건축법이니까 건축법의 차이는 결국 상가 아니면은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상복합에 이제 해당이 되실 거고 그 외에 3번 따로 떨어져 있는 뭐 아파트 내 커뮤니티 센터, 노인정으로 쓰이는 부분들 아니면 어린이집 건물들 그건 확실히 주거 용도는 아닌데 그럼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동주택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개수의 세대가 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관리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대체로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그래서 이런 데들은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2번이 사실 공동주택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예, 사실상 분양가격을 정하고 이제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다 여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2014년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외부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저희가 층간소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가볍게라고 말씀드린 거는 법령상 페널티가 사실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일상생활에서 괴롭힘을 받지만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게 기준도 되게 불명확하고 그리고 층간소음을 낸다고 해서 과연 저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느냐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갑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여기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입주자는 건물 소유자고요. 사용자는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이건 그냥 용어를 입주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 제가 요즘에는 뭐 발망치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발소리를 굉장히 크게 낸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면서 뭐 런닝머신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쾅쾅 치고 끌고 할 때 그럴 때 나는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 또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밤에 크게 틀고 아니면은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이래서 소음의 전달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층간소음 규칙상 층간소음의 유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닌 소음이 요 밑에 제가 표시한 다만 요 부분이에요. 화장실에서 자꾸 물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꾸룩꾸룩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물은 안 썼대. 자꾸 꾸룩꾸룩 배관 소리가 들리고 예. 그럴 때는 과연 이게 뭐냐. 근데 이거는 급수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이 층간소음 규칙상의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칙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커야지 층간소음이냐? 저희가 뭐 데시벨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법에서도 규정을 정해놨어요. 여기 등가소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평균, 1분의 평균적인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날 때 평균. 그래서 주간에는 뭐 제일 큰 거는 뭐 57데시벨, 야간에는 제일 적을 때는 38데시벨까지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 여기서의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 이 시간을 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실제로 분쟁에 가면 9시가 밤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아침 6시에 세탁기 돌리면 야간이냐 아니면 주간이냐. 근데 일출, 일몰로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기면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규칙에는 이렇게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까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하는 제재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걸 만약에 관리 규약에 포함을 해서 층간소음 규칙을 지킨다고 하거나 공동주택 관련 법령들을 지킨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에 위반하는 페널티는 관리 규약상 동의가 된 관리 규약이라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으로 만약에 가거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가게 됐을 때는 판단의 기준이 실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층간소음 중에서 가장 큰 손해배상액이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손해배상액이 3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좀 특이하게도 아랫집이 윗집에 3천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보복소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층간소음에 대응해서 아랫집에서 윗집에 소음을 내보내는 거예요. 천정에 스피커를 단다거나 아니면 막대기로 천정을 친다거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윗집에 똑같이 소음으로 보복을 해주겠다. 이런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우퍼 스피커 같은 거는 이제 음향기기 중에 진동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바닥이 울리는 진동이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정에 붙여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에 있어서는 사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거는 고의적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예, 뭐 걸어 다니다가 소리가 난 게 아니고 윗집에 소음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의 그 3천만 원 손해배상을 한 거는 아랫집에서 윗집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뭐 주차장에서 만나면 뭐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뭐 하고 낮에도 두들기고 밤에도 두들기고 뭐 전화도 하고 엄청 닥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윗집에서 이제 아랫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내 집에서 행동을 했는데 아랫집에 소음이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상대방 집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집에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거나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주거에 관해서 이제 침입 직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복도 공간은 사실 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이 오히려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직접 대면하실 때는 집 밖에서, 찾아가도 집 안에는 들어가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됩니다. 그리고 뭐 욕할 때에도 다른 사람 듣는 데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모욕죄 되니까. 근데 사실 모욕죄는 둘이만 있는 데선 욕해서는 모욕죄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항의하는 건 괜찮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자메시지, 인터폰, 경비실 통해서 인터폰 하는 거, 문에 쪽지 붙여놓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가해라고 해야 될까요? 윗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가능하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화를 하기, 뭐 쫓아다니기, 길에서 만났는데 쫓아가기,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라면 관리단을 하나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단도 안 되면은 뭐 포스트잇, 엘리베이터에 포스트잇, 요 정도로 해결을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되는 거고, 5번이 있어요. 5번은 이 뭐 150세대가 안 되고 뭐 아파트 200세대밖에 안 되고 이래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입주자 대표회의 만들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어떤 규약들을 만들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하면은 일종의 반상회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보기 전에 저희가 아파트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게요.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공동주택 분양 가격에 관한 규칙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입주를 했어요. 1번으로 입주를 했는데 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아파트 막 미분양이든 아니든 어쨌든 절반 정도 들어온 상태. 절반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 입주자 뭐 대표회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입주자들 모아서 구성을 하면 과연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 주체가 일단은 절반이 들어올 때까지는 관리를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 주체라는 거는 시행사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반드시 그 조합이나 시행사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뭐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뭐 난방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이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 개별 세대가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시행사 또는 조합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과반수가 입주하고 나면은 원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입주자분들이 좀 뭐 여의치 않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관리법인을 선정을 해서 너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때까지는 내가 여기다 맡길게 라고 입주자들에게 통보하고 거기에다 관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리를 비기는 나중에 들어오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내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일단 선출이죠. 동대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선출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에서도 뭐 3년 이상 거주, 뭐 그리고 뭐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 1년 남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 중에서도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관리비죠. 예, 관리비랑 시설 운영,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거고요. 그리고 관리 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관리 규약은 입주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임차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 규약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임차인들 그리고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관리비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임차인들까지도 되게 신경 써서 보시거든요. 근데 관리 규약은 막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관리 규약도 꼭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일단 관리 규약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표준 규약을 만들어서 그대로 쓰라고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만 써도 문제는 없어요. 거기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걸 따르지 않고 그것보다 못한 수준의 굉장히 느슨한 규약을 정하고 있다거나 할 때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금 하는데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용 부분 보수, 교체, 개량 이런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어요. 뭐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은 사실 되게 회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입주자들 중에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뭐 적기도 하고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가 갈리면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갈리게 되죠. 그러면은 가끔 관리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관리단은 뭐냐? 상가에서는 관리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상가에서 입주하셔서 상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가 소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단, 소집 이런 걸 보셨을 텐데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있고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한 채의 건물의 여러 부분이 별도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1호, 2호, 3호, 101호, 102호, 103호가 별도의 소유권이 생기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사실 집합 건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같은 거는 집합 건물에 들어가고 집합 건물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소유자들로 구성됩니다. 소유자들은 당연히 관리단이 되고요. 저 귀찮아서 관리단 안 할래요 해도 들어가게 됩니다. 멤버에 들어가게 되고 관리단은 당연히 이게 분양이 되는 순간 분양자들이 당연히 그 상가 소유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고 관리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자들 중에서 선출이 되죠. 그런데 이 관리단은 그러니까 앞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행동은 일단 다 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법과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관리단은 소유권에 기한 일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권에 기하지 않은 다른 법과 규약에서 정한 역할까지 하는데, 관리단이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놓은 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이거는 아파트 명칭 변경 건이에요. 뭐 롯데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가 이제 롯데캐슬이나 레미안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동의 4분의 3을 받아서 이걸 다 오케이 되고 시공사랑도 오케이 돼서 명칭 변경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딱 신청을 넣었는데 구청에서 반려했어요. 왜? 이거는 관리단에서 해야 된다. 너네 관리단 아니잖아. 너네 선출자잖아. 관리단 구성해서 다시 해와 라고 반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니다, 이거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이거는 관리단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도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관리단이 문제가 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상복합밖에 없어요. 주상복합밖에 없습니다. 그건 상가 부분에서는 관리단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원만하게 롯데캐슬 또는 레미안으로 이름을 바꿔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셨어요. 브랜드를 거두셨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규약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관리규약을 정하기 때문이고, 관리규약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분쟁이 갔을 때 전부 관리규약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을 그 각 아파트에서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아파트에 살면 거기 규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도 첫 번째로는 법을 보지만 그 다음에는 관리규약을 봐서 관리규약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네. 뭐 주차 한 세대당 한 대만 하기로 했는데 2대 됐으니까 한 대 빼세요. 이렇게 다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18일에 개정이 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있고, 이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 관리규약을 보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이 여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막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입주자들한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한테만 막 좋은 것 같고, 가끔 뭐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은 뭐 차를 3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세대는 한 대 된다, 이런 규약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도조례 표준규약과 비교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외에도 위반 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한 행위를 중지하라. 뭐 3중 주차를 중지하라. 이런 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관리규약을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명칭에서 네.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단이 있는데, 네. 입주자 대표인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고 관리단은 상가법을 말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관리단은 아파트에서도 구분 소유자 전원이, 그러니까 소유자들 전원은 원래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면 관리단은 사실 모이지도 않고 관리단 회의도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걸 다 위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관리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서 이 법원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 회의도 만들면서 관리단도 만들겠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보통 없죠. 왜냐하면은 전원이 다 모여야 되는데 막 1000세대 아파트 전원이 어떻게 뭐 다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상가가 20개 있고 아파트가 300개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전체 관리를 했을 때 네. 상가는 그에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나요? 상가 주인들도 별도로 관리단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 회의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이 아파트 주거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 뒤에 또 조금 나올 텐데 기준을 하나 또 제시해 준 법원 기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곧 나올 건데요. 이거예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문제. 2007년에 사실 이렇게 주상복합 건축물 중에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2007년 이전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된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역시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은 2007년 이전에 준공이 되든 뭐 90몇 년도에 준공이 되든지 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작은 분쟁들, 심각하지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분쟁들,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민원,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문제, 이런 부분은 소송으로 가긴 사실 좀 애매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되나 싶고, 뭐 위아랫집 사는 사람들이 뭐 전셋집이면 이사라도 갈 텐데 저 사람도 주인인 것 같고 나도 주인이고 그러면 소송하면서 내내 얼굴 붉혀야 되나. 그럴 때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셔서 분쟁 조정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정을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걸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해서도 이걸 따르도록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 그 상대방이 좀 많이 좀 그렇잖아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조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간다고 하면은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가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런 사례가 사실 요즘에는 소송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가랑 주택 사이에서의 문제. 뭐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주택 쪽까지 올라왔다. 아니면은 상가 중에 1층에 고깃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고깃집 때문에 하수구가 맨날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주택까지 뭐 물이 역류가 한다. 아니면은 상가 쪽에서 뭐 쓰레기 잘못 버리는 거. 그래서 상가와 주택 사이의 분쟁이 제일 요즘에는 많은데요. 이거는 상가가 피해를 본 사건이거든요. 우수관이 이탈을 했다. 이거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 건물 옥상 부분에서 이렇게 빗물을 빼는 그 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맞지 않아서 점포 내부 1층부터 물이 차가지고서 점포 내부가 침수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가 주인한테 고쳐달라 그랬더니 상가 주인은 난 모르겠고 관리단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관리단한테 얘기했더니 이건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 입주자 대표회의 얘기해라. 이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럼 상가 부분 아니냐 이거 관리단이랑 해결해라. 이래서 서로 돌고 도니까 이제 결국 못 참고 소송을 하셨어요. 3명을 다 피고로 해서 너네 셋 중에 누군가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 라고 이렇게 법원에 판단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은 이 우수관은 아파트 지상층 구분 소유자들의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쓰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우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빗물이 빠지는 거는 아파트도 동일하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입대위가 관리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다만 이 상가의 관리소장이 중간에 이 상가 빌리신 분이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뭐 물어볼게요. 뭐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뭐 우리 관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뭐 소장 뭐 아니라네. 관리 회사에서 아니라네. 이러면서 질질 끌면서 좀 피해가 더 심해졌대요. 아무래도 침수가 되고 나면은 뭐 곰팡이가 번질 수도 있고 영업 손실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소장의 과실이 일부 인정이 돼서 관리소장이 일부 그리고 아파트 입대위가 전체적인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유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전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어디서 발생한 문제냐, 여기에 따라서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는지가 일단 갈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윗부분까지 불이 나서 불이 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입대위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같은 걸로 처리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외벽은 아파트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보수를 한 다음에는 그 보험사에서 다시 이 화재의 원인이 있는 곳에다 구상 청구를 할 텐데 그 화재가 상가 부분 사람들이 공유를 쓰는 부분이라면 상가 관리단이 아니면 상가 일정 세대 딱 한 세대 안에서 불이 난 것이라면은 그 세대가 다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제 여기 앞에까지가 저희 강의 한 1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봤어요. 소음 문제 위주로 보게 됐는데 소음이랑 또 저희가 일산 지역 아파트들은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서울은 주차 공간에 관한 분쟁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에 소음이나 주차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떻게 좀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은 관리 규약이 이 경기도 표준 규약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서 계속 개정을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90년대 관리 규약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규약이 결국은 법원에서 갔을 때 기준을 나누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음 발생 시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항의를 할 때 가능한 부분, 정당한 항의인 부분과 그 항의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주거 침입 등 아니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말씀드렸고 층간소음에 항의를 할 때에도 너무 지나친 항의는 또 상대방에게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희 강의에서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자 발생 시의 대응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희스타일스라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서희건설에 몇 년 다녔는데 그때 하자 소송을 정말 많이 접했어요. 그때 저는 아파트에 이렇게 다양한 하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소송이 있다는 것도 정말 새롭게 알았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자 소송에 그냥 거의 요즘에 무조건 다 들어가죠. 거의 무조건 다 들어가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하자 소송 받는 것도 하자 보수 받는 것도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하고 청구하면은 시공사도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사실 진짜 힘든 거는 개별 세대 리모델링이에요. 개별 세대 리모델링 하면 적으면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공사하다가 뭐 지연되고 잘 안 됐는데 2천만 원 때문에 소송해? 그러면은 소송 비용 더 들 것 같은데 이 생각 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때는 그 아파트 개별 세대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일단 법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면은 맨 먼저 뭐를 요청을 하나요, 보통?
고쳐주세요. 예,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고쳐도 못 고치는 것 같으면 너 못 고치지 이거 돈으로 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돈으로 달라는 건 손해배상 청구고요. 하자 보수 청구는 실제로 고쳐달라는 청구가 돼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될 때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 하자가 안 되니까 하자 보수에 가름한다라고 해서 하자 보수를 내가 할 테니까 그만큼의 돈을 나에게 다오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하자가 발생한 거는 공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하자가 나면 무조건 고쳐주는 거. 요 두 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내가 한 채무가 하기로 한 결과물이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거고, 그럴 때 손해배상에 법리가 적용이 되고요. 하자보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어쨌든 하자가 나면 다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시공업자가 잘했든 못했든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하자가 나면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손해배상 금액은 채무불이행이면은 구하는 쪽에서 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고가 이걸 감정을 하든 뭐 외부에서 사감정을 받든 이게 얼마인지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개별 소유송의 경우에는 한 개인이 그걸 정확하게 밝히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내가 심정적으로 입은 내 손해랑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당신의 손해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으면은 하자보수 청구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이 뭐 방수 페인트가 너무 얇게 칠해진 것 같은 거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 안에 방수를 바르잖아요. 방수 시트를. 근데 이게 너무 얇게 발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달라고 하면은 원래 5mm 발라야 되는데 3mm 발랐으면 2mm만큼의 가격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방수 2mm 바르는데 뭐 금액으로는 뭐 1제곱미터당 뭐 8,000원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뭐 보통 인부 한 사람이 뭐 몇 시간 일하는 돈으로 환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차라리 5mm도 다시 발라줘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대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택의 개별 세대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적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이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되는데 이런 개별 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실 공사업자가 사실 공사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우리는 아무리 인터넷으로 공부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 뭐 원래 그렇다고 뭐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 하자에 대응하는 게 제일 어려우시고 실제로 마음고생도 제일 심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공사비가 적으니 지역 리모델링 업체들은 무면허업자가 정말 많아요. 무면허업자라는 거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 건축 공사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업체들은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빌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계약했던 사장이랑 내가 봤던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자격증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비교하면은 진짜로 이 사람의 면허인지 다른 사람 면허인지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너무 젊을 때 사진이라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은 면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공사라고 하면은 건물을 아예 짓는 그런 토목부터 건축이 다 포함되는 공사거든요. 요즘에 리모델링 조그맣게만 해도 1,500만 원은 금방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다들 원래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면허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면허 없이 하는데도 저분이 싸게 잘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는 좀 싸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예쁘게는 하는 것 같으니까 아 면허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면허가 있고 없고 차이는 면허가 있는 분들은 면허가 말소가 되거나 신고를 받아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나 다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관할관청에 내가 이거 고발하겠다. 당신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똑바로 안 했다고 내가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압박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면허를 날리는 거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를 가지신 업체랑 하시는 게 공사에선 더 안전하기는 하고 그리고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거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하자보증보험증권 같은 거를 발행할 때에도 면허 있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면허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사대금이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세금계산서를 뛸 때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봤는데 거기 건설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상 건설업은 면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라고 등록을 해놓고도 면허는 없는 업체가 정말 많이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면허 없어도 건설업 면허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 건설업이 건설업 면허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면은 키스콘, KISCON.net인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찾으시면은 등록된 모든 업체가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 업체는 폐업이 됐거나 면허가 말소가 됐거나 아니면 뭐 영업 정지가 됐거나 그런 업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건설사들이 받았던 하자 청구 아니면은 뭐 대금 미지급 여기서 대금 미지급은 임금 같은 거요. 그래서 공사를 얼마나 규모 있게 했는지 작년에 뭐 몇 억어치 공사를 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여기서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호명으로 검색을 하면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면허가 있다고 했는데 면허가 없으면 그건 뭐 당연히 항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로 뭐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기 좀 그러시면 감액을 한다거나 다른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축주택의 경우인데요. 신축주택은 시행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주택은 입대의 주도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시행사를 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별 소규모 개별 세대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제가 발주를 해서 제가 공사를 줘가지고 저 공사업자랑 저랑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시행사가 공사업체랑 계약을 했고 시행사랑 분양자랑 또 분양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양자는 시공사한테 다이렉트로 청구를 못 해요. 원래는 그게 맞고요. 시행사한테 청구를 하면 시행사가 다시 시공사한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모든 하자를 시행사, 그러니까 조합 측이랑 시공사의 양쪽에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에게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거나 단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주택 원래대로라면은 각 모든 세대가 원고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그게 안 되죠.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특별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든 아파트 사람들 전체를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자보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과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고 구분 소유자들 자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별 세대로부터
이 소송을 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무적으로는 채권양도 통지서로 다 받거든요. 네. 101호가 입대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이 얘기는 101호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유 부분의 하자와 101호가 받을 수 있는 공유 부분에서의 하자 보수를 다 입대위한테 넘기니까 입대위가 알아서 해줘라. 라는 부분이 되고요. 실제로 신축주택에서 하자 소송을 할 때에는 이 채권양도 통지서가 몇 장이 들어왔는지가 소송의 금액을 갈라요. 분명히 이거 누가 동의 안 해 싶겠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 전원 거를 다 받는다? 그럼 굉장히 단합 잘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시공사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채권연도 통지서가 안 들어오면 하자 소송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겨도 그 세대는 빼고 나머지 세대에 대한 금액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500세대라고 하면은 하자 보수가 총 5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500분의 1씩 이렇게 각 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이 있을 때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중요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썼다. 이래가지고서 그 보상금액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뭘 체크하냐, 입주할 때 뭐 요즘에 입주 점검 대행 업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다 체크를 하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유로 이게 왜 발생했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하자는 꼼꼼히 기록을 해두고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좀 이게 입주자들이랑 시공사랑 법원이랑 태도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요즘에 싱크대는 밑에 걸레바지 해가지고 아예 막잖아요. 하단을. 옛날 아파트들은 뚫려 있었지만 요즘엔 다 막는데, 그러면은 주방에는 반짝반짝 예쁜 뭐 타일 깔고 뭐 인조 대리석도 뭐 깔고 했는데, 싱크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안에는 그냥 시멘트더라. 이런 데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 재료가 그 안까지 깔면 아까우니까 처음부터 거기까지만 깔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는데 이게 왜 하자예요? 이렇게 나 승인 다 받았는데 이거 진짜 하자야? 아니야, 돈도 안 줬잖아. 이거 깔 거면 나한테 돈을 더 줘. 그러면 돈 주면 깔아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쓰시는 입장에서는 반짝반짝 새 아파트 싱크대 문 열었는데 밑에는 그냥 시멘트. 그럼 굉장히 뭔가 여기다 그릇 놓기도 찝찝하고, 이거 뭐 장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설계에 그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마감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감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돈을 안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더 이상의 것들은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첫째도 누수, 둘째도 누수, 셋째도 누수입니다. 물이 샜을 때 그래서 위아래 집 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 물이 샌 건 왜 샌 것인가? 어디서 샜는지 누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벌써부터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심각한 거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사 이후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그러면 그 리모델링 세대가 다 덤탱이 쓰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면 아파트 뭐 여기서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서 물 샌다 그래도 이 업체부터 일단 따지고 들어가요. 예, 거기서 잘못해서 여기서 새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물이 새는 자리를 잘 보고, 이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물이 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 감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 원인을 찾는 업체를 누수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는 게 좋고, 만약에 공용 부위에서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때는 개별 세대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책임을 지면 되고 개별 세대에서 내 공사로 인한 뭐 하자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유 부분, 저의 배관이 확실해요. 저의 화장실 배관이 확실한데 제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변기 위치를 바꿨더니 바꾸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 길어져서 라인에서 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공사에 하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 공사를 맡겼던 그 업체한테 사장님 때문에 지금 밑에 집이 난리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서 하자 보수의 청구로 손해배상까지 구하면서 아랫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복구하는 자체는 하자 보수로 구하겠지만 아랫집이 뭐 짐 빼느라고 뭐 내가 한 달 동안 원룸 생활을 했다. 원룸이 한 달에 뭐 80만 원이었다. 이런 부분은 공사로 인해서 직접 발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배상으로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영수증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거는 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뒷페이지에 해놨는데요. 일단 내력구조 지방공사는 하자 담보 기간이 10년.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하고 10년 동안 9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10년째에 문제 생겨도 시공사가 다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력구조부랑 지방공사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하자로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게 광주 아이파크. 예, 그거는 내력 구조부의 하자였어요. 집안 하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도 제가 그때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아파트가 고층이 되면 급격하게 좀 구조가 연약해져요. 그래서 25층 이하 아파트랑 40층 아파트랑은 완전 구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도 딱 30층 넘어가면서부터가 조금 위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자체 하자가 좀 설계 변경을 뭐 무단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내력 구조부의 하자의 경우에는 10년 안에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거고요. 시설 공사는 1번이 이제 제일 밖에 보이는 부분들. 도배나 타일, 도배가 울어요. 타일이 자꾸 떨어졌어요. 이런 건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냉남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인데 일반 리모델링은 그 민법이랑 건축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이 되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네. 통상적으로 1년이라고 적었는데 그럼 그 기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나요? 아니면 법을 먼저 적용해 주나요? 계약서가 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이라는 거는 계약서가 법에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도 계약서가 법에 정한 기간보다 길 때에도 계약서거든요. 그때는 사실 길게 쓰는 게 좋고요. 근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단기로 설정했더라도 채무불이행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신다면 5년 내에는 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래도 채무불이행은 역시 입증이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하자보수 담보 책임을 청구를 해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창호, 뭐 샤시 뒤틀림 이런 거는 3년이고요. 대지 조성 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뭐 지붕 이런 거는 5년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실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데 구조부에는 거의 없고 뭐 벽에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예, 실제로는 그게 다 벽의 외부 페인트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이 간 것처럼 보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금인지 모르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하자인지 아니면 마감 공사인지 이 금이 간 게 밖에 붙인 페인트가 금이 간 건지 아니면 철콘 자체에 금이 갔는지 그래서 그럴 때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자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발생했나 이 하자는 왜 발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누수는 거의 다 배관에서 발생이 되고 배관이 사실 대부분은 공용 부분이기는 한데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아랫집에 발생하는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리모델링 공사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배관 공사를 저희가 안 하긴 어렵거든요. 아파트를 확장하거나 또 아파트 수도시설, 싱크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공사를 하시잖아요.
공사할 때 리모델링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도 물이 들어가는 공사고요. 하자도 물이 닦는 데서 하자가 나오면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화장실 공사나 주방 공사 같은 거를 하실 때는 위아래 세대, 특히 아래 세대에는 미리 좀 동의를 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리 한번 확인을 넌지시 물어보세요. 여기 혹시 뭐 곰팡이 쓸거나 한 데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약간 결로나 이런 게 생겼는데 확대가 됐다. 위에 공사를 한 다음에 이게 더 커졌다. 이러면은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빼주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아랫집에 상태를 볼 수 있다면은 살짝 그 전에 상태를 봐두는 것도 좋고, 하자 보수를 저희가 구하는 입장이라면은 현재 상태, 그 이전에는 우리 집이 깨끗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여기 기산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기산일은 그날부터 시작이라는 뜻의 법률 용어예요. 시설공사, 마감공사는 2년이래요. 지방 아파트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완공되고 2년 동안 빈집이에요. 미분양이 정말 많아요, 지방은. 2년 동안 빈집인데 2년째에 이제 전세 들어온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벽지가 울어서 막 돌돌 말려서 막 떨어져요. 이 심하죠, 그러면. 도배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니 2년 끝났는데 나 다 지은 지 2년 넘었는데 2년 지났으니까 땡입니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네가 이거를 나중에 후분양으로 뭐 할인 분양 받아가지고 2년째에 샀으니까 네가 산 날부터 2년이다 라고 봐줄 건지. 그래서 공유 부분의 경우에는 준공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뭐 벽, 계단 이런 부분은 사용검사일, 즉 준공일부터 기산일이 시작이 되고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키 넘겨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미입주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이런 일은 없는데 지방에서는 꽤 있는 일이고요. 네. 이게 크랙이 겉으로 이제 눈에 드러난 크랙이면은 그 크랙이 왜 갔는지를 이제 하자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사가 와가지고 이 크랙이 일단 밖에 있는 페인트나 마감 부분에서만 있는 크랙인지, 아니면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까지 또는 내력 구조까지 있는 건지 깨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깨서 확인을 해봤을 때 겉에만 깨지고 속에가 안 깨졌으면 그때는 마감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그 속까지 갔다고 하면은 내력공사 부분에서의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철근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막 뜯어보니까 철근이 없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철근 가격이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고 2015년 이후로 철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철근들도 사실 상태가 한국만큼 좋진 않은데 철근의 경우에는 비 맞으면 부식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현장이나 공사 중단이 자주 됐던 현장들, 그런 데는 조금 공사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다고도 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불안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은 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척은 이제 쫓아낸다는 뜻인데 이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느냐, 이거는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인데 실제로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봐줘서 하자 보수 책임과 별개로 어쨌든 잘 못 짓긴 잘 못 지었잖아 이렇게 해주면서 사실상 제척 기간을 넘겨서 제기한 소도 다 받아줍니다. 네. 사실상 뭐 소송 준비하다 보면 1년이 뭐 금방 가고 뭐 준비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소송 제기했어도 1년째 됐을 때 발생한 타일 하자 아니면은 벽지 하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실제 판례 태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님들도 비판이 많은 부분도 정말 많아요. 변호사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도 아니 법에서 이 기간을 뒀는데 그럼 이 기간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냐 라는 비판이 되게 많죠.
실제로는 이 기간 내에 내가 이런 하자가 났다고 일단 청구를 해둔 상태에서 몇 번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구성한다면 거의 돈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하자 보수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직접 해줄 의무는 없고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거의 하자 소송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하자 담보 기간과 관련한 분쟁 사례인데요. 이런 것도 또 은근히 많아요. 이게 아파트는 시행사가 있거나 이게 조합이 사업 주체가 있는데 사업 주체가 아파트 지은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금방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뭐 나무를 심었다거나, 뭐 조경식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벤치를 더 놨다거나. 근데 하자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자 소송에 들어가면 입대위에서 그것도 다 묶어서 같이 하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 이거 우리가 설치할 땐 없었는데 너네가 설치했지. 이건 내가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이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요 기간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건축법상,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반 건축자재 공동주택 관리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경우에 이 기간은 사업주체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민법과 건축법의 하자가 적용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분양에 따른 거다. 분양자와 팔은 사업주체, 시행사와의 관계에서의 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설치한 건 입주자 대표회의랑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을 했던 그 업체가 알아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시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제가 건설사도 있었고 뭐 하도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제 누군가가 연락이 오면은 거의 80%는 내가 리모델링 했는데 하자가 났다. 지원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건데요. 일단 사진이랑 동영상을 제일 많이 찍어 두시고요.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이 언제 찍힌 사진인지 그 날짜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그냥 막 찍어 놓으면은 그게 핸드폰에서는 전 다 알잖아요. 이거 며칠에 찍은 사진이라고 핸드폰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법원에 낼 때 과연 그 파일명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정리해서 낼 때도 몇 월 며칠자 하자인지, 그리고 제 핸드폰에 그 사진 찍은 날짜가 이게 위에 뜨잖아요. 이게 2022년 11월 7일에 찍은 사진 이렇게 뜨면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캡처를, 스크린 전체 캡처를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넣으시면 이게 그날 발생한 하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고요. 이번은 개별 세대 하자가 아니고 신축 하자에 적용이 되는 건데 시행사랑 시공사에 모두 통보하는 거, 이 부분 중요해서 서면으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뭐 등기로도 보내고 다양한 형식으로 일단 다 보내시는 거.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까지 일단 무조건 통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신축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 통화의 경우에는 녹음,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만났을 경우에는 뭐 동영상을 아예 찍어준다고 하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방법이죠. 녹음 파일의 경우도 이제 뭐 음성 녹음이 아직은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이용하시고 역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흔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내시고요. 내용증명 우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등기 우편 등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으니까 꼭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를 해두시고요. 타 업체의 하자보수 관련 견적을 받아두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자가 정말 얼마짜리 하자냐, 이게 정말 하자가 맞느냐라는 거는 법원에 가면 원칙적으로는 감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감정 있는 선임을 해서 기술사 중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 비용이 나가잖아요. 비용이 나가니까 그 전에 소송을 미리 이런 개별 세대 리모델링, 금액이 적은 개별 세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하자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별도로 타 업체 견적들을 받아서 소송에 들어가요. 이걸 사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대충 얼마 정도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을 해보고 이거를 감정을 내가 들어가면서까지 소송을 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너무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할 건지 이 여부가 갈립니다. 이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유 세대, 그러니까 제 집 안에 있는 하자들을 그냥 그대로 냅두고 실제로 감정일까지 안 고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전유 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이제 아파트에선 중요하지만 제가 이 하자가 났다고 소송은 제기했는데 하자를 제가 다 고쳤어요. 그럼 진짜 그 하자가 그 당시엔 어떤 하자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 당시의 하자 보수 업체, 저 의견서가 중요하고 의견서 또는 뭐 견적서 형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 얼마짜리 정도 하자다. 이거에 왜 하자가 났냐 하면은 뭐 콘크리트 양생이 덜 돼서 그런 것 같다. 왜 양생이 덜 됐을까 하면은 너무 급하게 시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는 견적을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자를 처음부터 이제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막 공격을 해요. 너 잔금 깎고 싶어서 그러지. 판사님, 제가 잔금 깎으려고 저한테 트집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자를 보수해달라. 정말 이게 지금 내가 못 쓰는 상태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2번 정도는 요청을 합니다. 2번 정도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손해배상을 구할 거야 라고 2번째 요청에서 이렇게 명확히 하고 3번째 손해배상을 뭐 소송으로 구하시든지 잔금에서 상계하고 보낸다고 통지를 하시든지 하게 되죠.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을 조금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은 주택 리모델링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하자여서 분쟁이어서 그런 건데요. 아파트는 사실 리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공용 부분도 너무 많고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도 다르고 관리 업체도 있고 또 위아래에 또 건물이 다 있고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에서 또 많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확장 베란다 확장 부분 있죠. 위에는 확장 안 하고 베란다인데 우리 집만 확장한다. 100% 결로 생겨요. 거의 100%. 모서리 부분에. 예. 그럼 이게 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하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을 좀 덜 환기 좀 하시고 창문 좀 여시고 보일러 너무 많이 떼지 마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너무 곰팡이 생기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거의 법원 가도 사용자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건물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위에는 베란다고 가운데만 확장이면은 확장 부분 모서리랑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은 거의 100% 결로가 발생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결로가 발생 안 하게 하려면은 확장 부분에는 보일러를 깔지 마시고 확장 부분에는 단열창도 너무 센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확장 부분을 춥게 냅두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부분, 보일러 이 부분 하자는 되게 미간에도 안 좋고 곰팡이 한 번 생기면 점점 퍼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배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하실 때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공사업자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해도 절대 안 생겨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기면은 그때는 공사업자 책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특약으로 써서 뭐 이 확장 부분에 관해서 뭐 사용상 뭐 발생하는 결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을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을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하자 이행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이행 증권은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나면은 그 증권 보험사가 있어요.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하면 그쪽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하자에 대한 보험금을 줘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큰 건물 아니면 안 했거든요. 뭐 빌라라도 짓거나 원룸이라도 짓지 않는 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창호까지 싹 갈아서 시스템 에어컨 넣고 붙박이장 뭐 가구 짜서 넣으면은 요즘에 1억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개인한테는 엄청 큰 돈이니까 그때는 하자 보증 보험을 발행을 받아서 그 하자 보증 보험을 들고 있으면 공사업체가 설령 공사하다가 이걸 못 해준다고 하거나 진짜 뭐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보험을 실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앞에서 보셨던 면허 업체인 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면허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하자 보수에 관한 보험 증권은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포함시켜 넣는 게 포함시켜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다음에 끊어달라 그러면은 거의 안 끊어주려 하거든요. 거의 안 끊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다음에 보증보험을 끊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걸 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네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 다음에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나 이거 안 물어줄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증보험 끊는데 들어간 그 수수료만 날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고액이다. 내 입장에선 상당히 고액이다 싶을 때는 면허 있는 업체랑 하자 보증 보험을 발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면허 없는 업체가 보증보험 끊었을 때 배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발행이 거의 안 받아줄 거예요. 면허 없으면은 그 하자 보증 보험을 거의 발행을 안 해주고 굉장히 고액으로만 보증 보험료라고 하죠. 보증 보험료율 보험료가 얼마를 내면은 하자 보증 보험을 끊어주느냐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보증보험사에서는 면허 없으면은 하자 보증 보험 증권 안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들도 손해는 절대 안 보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끊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끊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또 저희가 의외로 중요한 제가 신축 아파트 요즘에는 의무거주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집 아닌데 이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나? 나 이거 집주인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했다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집주인이 그냥 살라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임대인이 네가 얘기 안 해서 나 이거 시공사한테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잖아 라고 하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게 민법에는요 임차인도 임차물에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인에게 이걸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동안에 밑에 집에서 물이 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돈 물어주고 말면 되지.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럼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 샜을 때 집주인이 네가 그때 처음에 나한테 말했으면은 내가 500만 원에 고칠 수 있었는데 두 번 물 새는 동안에 그 밑에 집까지 물 새서 나 2천만 원 들었어 라고 하면 임차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이더라도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신축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의 기획소송, 저희는 기획소송이라 그러는데 거의 모든 입주자가 다 마음을 단합해서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 통지 의무가 있음을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억하시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게 있다. 계약서에 쓰시면 더 좋고요. 근데 요런 계약은 특약에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동산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넣어놓는 표준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에 넣어두시는 거 괜찮죠. 특히 뭐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주기간 없는 경우는 오피스텔은 주로 사자마자 바로 세주시잖아요. 오피스텔 새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무뎌서 하자 있으면 있나 보다, 그냥 살다 나가면 되나 보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에서는 이 하자 통지 의무를 반드시 넣어두시는 게 분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도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나름대로 집주인한테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내가 막 돈도 줘서 고치고 집주인한테 말하면 괜히 화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고쳤는데도 돈을 더 내라고 한다. 나 때문에 손해가 확대된다고 한다. 억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히려 통지를 해야 되고, 집에 있는 모든 수리를 할 때에는 임대인과 얘기를 하셔서 저 이런 거 바꿀 거예요 라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 말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최근에 무슨 상가 공사를 했는데, 제가 공사한 이후에 밑에 층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저 때문에 끊겼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공사하면서 끊긴 것 같다고. 그래서 밑에 층과 위에 층은 지금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층 라인은 위에 층 공사로는 절대 끊길 수 없다. 옆방이 끊겼으면 모르겠는데 밑에 층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KT에 문의하세요 라고 해서, 예, 제가 물어드리진 않았는데, 그게 안 돼서 포스도 안 되고 카드 리더기도 안 됐다, 일을 못 했다고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것을 요구를 해두시고 특약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